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이 시험 34회용으로 해서 문제로 마지막 정리하는 날이네요. 이론이 아니라 문제로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지문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실란가 모르겠네요. 이제 이해가 잘 되시면 조금만 이해가 되셔도 시험 보기가 편하실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세법에. 그래서 올해 이제 백선 문제에 계산이 아마 좀 몇 개 들어있을 거예요. 계산을 좀 빼려다가, 그래도 혹시라도 계산을 지금 연습을 해야 되실 분이 있으면 여기 책에 있는 계산이라도 연습하세요. 요거 이 정도만 하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백선 수업을 들으실 때 이제 어떻게 들으시면 도움이 되는가만 잠깐 이제 한 문제 가지고 예시적으로 잠깐 알려드릴게요. 예시적으로. 자, 이제 이렇게 1번 문제가 나오면 요 지문에서 1번, 2번, 3번, 3번 이렇게 쭉 나오면 요걸 그냥 막 해석하지 마시고,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면 요 지문 중에서 어디를 정답으로 바꾸는가, 어느 지문을 바꿔치기 가지고 오답으로 만드는지 그 오답으로 만드는 쪽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처럼 나오면 이제 요거는 그냥 이제 지금 밑줄 그으시면 안 돼요. 지금 하지 마시고 이제 참고로 이제 보기만 하세요. 지금 이거 연습 삼아서 지금 해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체크하지 마세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오고 종합소득세 나오면 앞에는 오답으로 안 내요. 여기를 오답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오답으로 내요. 여기를요. 그래서 구분한다는 요 단어가 이게 이제 합산하여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은 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계산한다는 이게 정답을 안 내고 여기만 바꿔치기 하니까 이 부분만 강조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강조하실 때 이제 그 지문 하나하나 지문을 OX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각자 납세 의무를 지고 절대로 연대 납세 의무는 없다요. 이게 여기다 이렇게 X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우리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여기다가 연대 납세 의무 지나 이거 아닌데 하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연대 책임 없다. X 커버리면 이거는 각자 책임이고 연대 책임 없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고. 그럼 시험 볼 때는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서도 각자에다가 각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연대 납세 의무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지문과 관련해서 더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요 하고 설명해 주면 그 옆에 빈 공간들에다가 간략하게 메모를 하시면 돼요. 이 지문에서 또 추가적으로 여기 말고 이 지문 위에 다른 지문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면 그 왼쪽이나 오른쪽에 빈 공간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공간에다가 간단하게 아주 다 쓸라 하지 말고 가볍게 약자로 몇 가지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진도를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대략 6시 한 45분 정도에 끝날 거예요.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되면 예정 시간은 6시 45분이에요. 예정 시간은 종료되는 시간은. 근데 조금 늦어지면 7시 10분. 빨라질 수는 없어요. 절대 빨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약속 시간은 6시 45분 이후에 약속을 정하세요. 그렇게 정하시면 되고, 오전 강의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시 한 40분에서 1시 5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1시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뭐 1시간에 뭐 몇 문제, 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1시간에 2문제 풀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몇 개 진행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오후 한 5시쯤 지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책을 뒤에 몇 개 남았는가 몇 문제 남았는가 이거 보기 이러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6시 45분 정도 되면 끝난다는 건 아시고 그 진도를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가보죠. 자, 1번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죠. 1번 진행하는데 1번은
시험에서 소득세에서 납세 의무자하고 관련된 것은 해년마다 시험 문제 한 지문, 두 지문 이렇게 나와요. 작년에는 지문이 2줄 나왔어요. 2줄 나왔는데 작년은 정답은 아니었어요. 정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납세 의무자하고 관련된 문제는 1번에서 다 한꺼번에 다 총정리 끝내버리셔야 돼요. 1번에서. 첫 번째는 이제 양도소득에 대한 특징이에요.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은 이제 종합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고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에요.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나중에 세금을 계산할 때 하나로 묶어버리면 안 되겠죠. 묶어서 신고하면 사업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여기는 구분하여 요 구분이라는 요 단어만 강조해 놓으세요. 그래서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은 구분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작년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작년 시험은 이제 종합소득세에서 문제를 출제했어요. 종합소득세. 그럼 종합소득세에서 임대소득은 1년치를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년치를 종합소득을 1년치를 묶어서 다음 년도 5월 달에 신고를 해요. 자,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이게 실제 시험 문제예요. 그럼 이제 올해는 양도소득세 쪽으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도 1년치를 묶어서 양도소득세도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해요. 똑같네? 똑같아요. 그런데 5월 달에 신고하긴 하는 날짜는 똑같은데 신고는 똑같은데 서류가 같다는 얘기인가 서류를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날짜는 똑같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일단 1년치를 묶어서 신고하는 건 같은데 뭐 하여 계산하라는 얘기인가? 구분하여.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날짜는 같은데 구분하여 계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 1번 지문이 총 우리 시험에서 4번 출제됐어요. 4번 출제됐는데 동그라미 1번 지문은 4번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모두 정답이었어요. 4번씩이 나왔어요. 이 1번 지문은. 자, 1번은 이제 여기서 끝. 자, 2번 지문에서는 2번 지문은 이제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럼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가?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각자예요. 각각 내셔야 돼요. 각자예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지셔야 돼요. 중간에 있는 지문은 바꾸질 않아요.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밑줄 안 그은 것은 요거는 시험 볼 때 절대 교수들이 바꿔치기 하지 않아요. 어디만 바꾸냐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지분이 가장 큰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요. 요렇게 여기를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지분이 제일 큰 사람 그래야 된가요? 각자 그래야 된가? 각자 그런 거예요. 지분이 큰 사람 안 돼요. 만약에 앞에서 지분이 제일 큰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고 지분이 적은 사람은 연대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것은 없어요.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내면 이제 공동 소유 자산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는 거 그러면 2번 틀렸네요. 요 지문이 2번 지문이 작년 공무원 학생들 시험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요 지문이 정답으로 유도됐던 지문이에요. 요 지문은.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1번을 4번을 출제했고 2번은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연대 책임이 없다는 거 여기를 강조를 하셔야 돼요. 이제 3번 지문에서는 신탁재산. 그럼 우리 신탁하고 관련된 게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거의 법마다 신탁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신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렇네요. 그럼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이 되면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누가 내냐 그러면 다른 지문은 바꾸지 않고 세금 내는 사람들만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볼 때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니까 납세 의무자들만 거기다가 강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탁재산에서 기속되는 소득은 제일 먼저 이 소득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가져간 사람. 자, 가져간 사람을 수익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수익자 이름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은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익자를 이익을 수령해간 사람, 가져간 사람. 그럼 이제 올해 다른 자격시험에서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이 지문하고 어떻게 연결된가를 잘 봐보세요. 자, 지금 이 지문을 다른 각도로 살짝 틀어볼게요. 자, 실지 귀속자와 명의자가 달랐을 때는 실제 귀속자와 명의자가 달랐을 때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해야 되는가? 실제 귀속자. 자, 여기서요. 실제 귀속 가져간 사람. 그러면 신탁재산의 소득은 가져간 사람이 수익자예요. 그런데 그 신탁재산의 명의자는 누가 되는가? 위탁자가 되죠. 그럼 위탁자와 수익자가 둘이가 동시에 나타나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하자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그래서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자격시험에서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명의자와 실제 기속자가 달랐을 때는 실제 기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시험은 바로 요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 납세 의무를 지우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 문장은 이거 체크할 필요 없어요. 수익자가 1번이고 수익자가 따로 없으면 그때는 누구에게 간다는 얘기인가? 위탁자가 그 물건 주인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체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익자를 1번이라 하고 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 요 사람이 2번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를 낼 때 이제 출제 이론들은 여기서는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게 돼 있어요. 신탁 재산에 기속된 소득은 수익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게 원칙인데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틀렸죠? 절대로 그걸 들고 있는 수탁자가 세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신탁 재산에 기속된 소득은 원칙은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수익자, 가져간 사람이 내야 되는데 무조건 챙겨간 사람이 내는데 챙겨간 사람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누구에게 가는 거고 위탁자에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산업인력공단에서 세무사 시험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자, 수익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수익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가로를 어떻게 썼는가 이제 한번 잘 가로를 좀 보고 계세요. 이 가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챙겨간 사람이 있었는데 챙겨가 놓고 세금을 안 내고 사망했을 때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왜 틀렸는가? 그렇죠.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요? 그런데 세무사 시험에서 상속인이라고 써야 될 것을 앞에다 피상속인이라고 턱 써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학생들이 가로를 안 읽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올해 시험 볼 때 반드시 가로 나오면 꼭 세법 읽어주셔야 돼요. 올해는 가로하고 단서를 반드시 읽어주시라 그렇게 강조를 했으니까 요 가로들이 있으면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챙겨간 수익자가 챙겨가 놓고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누구에게 세금을 물리라는 이야기인가? 그 수익자의 상속인. 여기서 그는 그 수익자의 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4번은 이제 누군가가 사망을 했네요. 납세 의무자가 사망을 했어요. 자, 사망을 했으면 사망하면 이 사람 세금 안 내고 가버리면 세금은 없어져 버린가요? 세금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가? 누구에게 승계되고? 상속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사망을 했으면 세금은 누가 내요?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상속인이 이렇게 해요. 여기만 체크하는 거예요.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사망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내는데 그러면 상속인이 내줄 때
상속이 내줄 때 본인의 소득과 사망자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내가 내줘야 된가요? 내 거 사망자 거 따로 해서 내줘야 된가? 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이렇게요. 구분하여 별도로 여기 구분하여 요 단어를 시험 볼 때는 여기를 합산하여 이렇게 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망자의 소득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소득은 따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구분이라는 단어에다 강조를 하시면 돼요. 이제 5번. 5번 지문은 작년 시험에서 출제했던 지문이 5번이에요. 자, 이제 5번은 작년 이제 중개사 시험에 출제됐는데 이 시험을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했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걸 세무사에서 똑같이 출제했어요. 특수관계인하고 여기만 밑줄 딱 긋으세요. 특수관계. 그럼 특수관계인이라는 지문이 나오면 특수관계인 나오면 이거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라고 했을 때 특수관계인이라고 나오면 증여를 인정한다 해야 된가? 부인한다 해야 된가? 부인한다. 증여를 부인합니다. 자, 증여 부인이에요. 다른 거 이제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뭐에 대한 것만 지금 물어보고 있는가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해서 증여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팔았다고 했을 때 납세 의무는 누구에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증여를 부인해버렸으니까 누가 직접 팔았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는가? 증여자, 증여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증여를 인정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부인해버렸다는 이야기인가? 부인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지문을 읽어야 돼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이 말이고 증여 부인이에요. 그럼 증여를 부인을 당했으니까 세금의 납세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거고? 증여자. 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 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특수관계인은 증여자와 무슨 행위를 같이 했는가? 나쁜 행위를 같이 했죠. 나쁜 행위를 같이 하려고 특수관계인을 중간에 세워가지고 나쁜 행위를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이 했으니까 여기서 증여받은 수증자 너도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가? 너는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인가? 책임진다.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는 연대납세 의무하고 관련된 지문이 2줄이 나왔는데 그 2줄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니었어요. 작년에 연대 책임하고 관련된 게 2줄이 출제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제일 밑에 이제 거기 밑에 보면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자, 빈 공간에 2월 과세 요거 하나만 메모해 보세요. 자, 2월 과세. 2월 과세라는 것은 2월 과세가 딱 뜨는 순간 2월 과세가 나오면 증여를 부인해요 그런가요? 증여를 인정해요 그런가요? 증여를 인정합니다. 자, 증여를 인정하니까 이제 두 개 나오죠. 증여를 인정하니까 납세 의무자는 이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누구에게 가요? 그러면 증여자를 해야 된가요? 수증자를 해야 된가요? 자, 수증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수증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자는 이런 경우에 증여자는 연대 납세 의무는 있어요? 해야 된가요? 없어요? 그래야 된가요? 없어요. 연대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건 끝이에요, 이제. 이제 납세 의무자하고 관련된 문제는 이걸로 끝. 자,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안에서만 출제돼요. 그런데 딱 하나만 더 생각하시면 돼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에서 거주자는 우리나라 거, 외국 거 다 세금을 내야 되고 비거주자는 우리 것만 내면 돼요. 그중에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몇 년 살고 있는 거주자만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랬는가? 5년. 그건 뒤에서 한 문제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 1번 이제 마무리됐어요. 자, 이 정도 하시면 시험 지문 한 줄에서 2줄은 맞춰낼 수 있을 거예요. 자, 2줄 잡아냈어요. 이제 2줄. 자, 이제 문제 2번 가보죠. 문제 2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걸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 거니까 열거된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실 때 과세 대상물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과세 대상물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뭘 찾아내야 된가? 자, 과세 대상물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이게 우리나라 거냐 외국 거냐를 찾으세요. 자, 이걸 못 찾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것은 제재가 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외국 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자산이라고 한정이 돼 있는지 국내국의 모든 자산을 가지고 통틀어서 문제가 나왔는지 요걸 꼭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네, 첫 번째 기억법. 부동산 임차권은 이거 국내국에 다르죠. 부동산 임차권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면 등기되지 않아야 되는가? 반드시 등기돼야 되는가? 등기? 돼야죠. 틀렸네요. 그럼 이제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임차권, 이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요. 이렇게. 부동산 임차권은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불문입니다. 요게 이제 31회 때인가 32회 때 한번 여지문으로 출제했어요. 국내 거, 국외 걸 비교하라고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문에서 여기에서 틀리신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상가를 양도했어요. 상가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가? 건물이니까 양도 대상물이다, 대상물 아니다. 토지 건물은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가 뭐라고 나왔는가? 자, 업자. 자, 그러면 이것도 또 비교해야죠. 또 비교해야 돼요. 상가를 양도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는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지만 이제 앞에 이제 업자네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업자들이 양도했을 때는요. 매매업자가 양도했을 때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이 문제 지문에서는 업자가 상가를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세 대상이란 이야기인가?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인가? 종합소득세예요. 업자니까 이 문제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래서 니은번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문제에서 소득세에서 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 찾아라 그러면 니은도 양도예요. 양도는 양도인데 사업성이 있는 상태로 양도했을 때는 종합소득세 과세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네, 세 번째,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양도했네요.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양도다,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양도다. 상관없어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앞에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다음 니을번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에 큰 타이틀을 한번 붙여보세요. 이거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를 우리 타이틀을 붙이면 무슨 권리 그런가? 부동산을? 그렇죠. 자, 요거를 이렇게도 해놔야 돼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거 말고
제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 말고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뭐 하나 더 있는가? 앞에 R로 시작한 거 있어요. 아파트 당첨권. 그냥 통칭해서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이것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전에 법이 개정돼서 들어온 거. 2년 전에 개정이 돼서 아직까지 출제하지 않았던 게 이거예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우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도 이것도 양도 대상에 열거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어요. 이것도 돼 있어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까지도 양도 대상에 열거돼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를 지금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양도 대상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면 양도로 가고 어떤 경우는 안 가고 이런 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찾는 연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오면 기억권 여기를 출제해요. 부동산 임차권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 되어야만 양도란 야인가? 등기된.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안 돼 있어도 상관없다. 안 돼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은 찾아냈어요. 그러면 2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골라봐라 그랬으니까 답은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총 3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3번. 문제 3번도 양도소득세, 여기도 과세 대상물이네요. 이제는 대상물이 아닌 거 골라라 그랬어요. 근데 아닌 거 골라라. 그런데 과세 대상물이라는 문제가 났을 때는 제일 먼저 뭐가 있냐, 어디를 보고 먼저 풀어야겠는가? 국내냐, 국외냐. 이거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국내 자산을 양도한 걸로 봐라. 국내 자산을 양도했다 그랬어요. 자, 이제 1번. 분명히 2번 지문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를 그걸 큰 의미로 다시 바꾸며 뭘로 이름을 바꾸라겠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똑같은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양도 대상입니다. 네, 골프 회원권은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회원권도 되는 거야. 각종 회원권도 양도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영업권. 영업권하고 올해는 이축권. 여기 두 개를 잘 봐야 돼요, 이제. 영업권하고 이축권을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영업권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이제. 토지 건물과 함께 움직이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과 영업권이 같이 움직이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만약에 영업권을 단독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 분리라는 말을 쓸 때도 있어요. 이렇게 단독으로 분리 또는 단독이라는 용어를 써줄 수도 있고 분리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권만 따로 움직였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3번처럼 영업권이 나오면 중간에 토지 건물과 함께 그랬네요. 함께라는 요 단어를 딱 강조하시면 돼요. 함께 움직이면 무슨 소득으로 과세하면 되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만약에 영업권만 따로 띄어가지고 움직였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제 이축권도 똑같아요. 자, 이축권도 둘이 똑같아요. 함께 토지 건물과 함께 이축권이 움직였을 때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축권에서는 단독이나 분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단독과 분리라고 쓰지 않고 별도로 평가했어요. 따로 계산했어요, 이 말이에요. 별도 평가가 이게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계산해서 이축권만 따로 계산해서 신고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4번 지문에서는 끝에 보니까 별도로 평가하여 그랬네요. 따로요. 이 지문을 봐야지, 이제. 이축권만 따로 띄어가지고 신고하면 이 경우는 무슨 소득으로 간다는 이야기인가? 기타 소득이니까. 그러면 4번 너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네요. 이제 또 종류.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이것도 양도 대상이에요. 토지 상환 채권이나 주택 상환 채권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봐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2번하고 3번은 대상물 연습하는 문제예요. 이제 3번, 4번. 4번은 이제 여기에서는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앞에가 양도소득세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럼 양도라는 단어가 이 양도라는 단어를 해석하려면 먼저 사실상 이전하고 두 개 동시에요. 넘겨주고 실제로 넘겨주고 유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이게 양도가 되는 거예요. 넘겨주고 대가관계가 있으면 양도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양도에 해당하는 걸 다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다 찾았을란가 모르겠어요. 자, 못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5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에 3년을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등기하고 15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15억에 팔아먹었네요. 그러면 주택은 양도소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되죠. 토지 건물이 양도 대상이니까 주택도 양도 대상이죠. 근데 양도 대상인데 1세대 1주택 2년 이상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 2년이 넘었으니까 원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기억은 이거는 비과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과세가 되는데 이제 그 실지 양도 가액이 얼마를 초과했기 때문에 12억을 초과해버렸네. 12억을 초과해서 고가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12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혹시 여기에 10억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그 주택을 10억에 팔아먹었으면 이때는 양도라고 해야 되는가 양도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가? 도리도리 하면 안 돼요. 양도. 비과세도 양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과세나 비과세나 빼놨잖아요. 그래서 양도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양도 속에는 비과세도 골라야 된가요? 과세만 골라야 된가? 비과세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10억이라고 쓰는 거 15억이라고 써드린 거예요. 15억이라고 쓰면 과세니까 무조건 양도라고 동그라미 쳐요. 근데 10억이라면 X 그어버려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해석을 그래서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양도는 양도인데 12억까지는 비과세 양도가 되고 12억 초과분은 과세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비과세되는 양도를 찾아라겠는지 과세되는 양도를 찾아라겠는지 전체적인 양도를 찾으라겠는지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양도라는 문제를 양도라고 썼으니까 과세를 찾아라, 비과세, 과세 모두를 찾아라. 자, 모두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 처분했어요. 파산재단. 그러면 파산재단은 법원에 있는 파산재단에 내가 파산 신청을 하고 내 재산을 법원에 넘겼더니 법원이 내 재산을 처분해버렸네. 법원이 내 재산을 처분하면 이 처분 자체는 뭘로 보고? 양도. 여기서는 양도로 봐요. 처분 자체는 양도로 보고 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뭘로 보는 거고? 그렇죠. 이 소득은 비과세예요. 그럼 이제 그대로 읽어볼게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로 보기는 보는데 과세 양도다, 비과세 양도다. 비과세 양도다. 그런데 여기는 소득까지 안 물어보고 처분까지만 물어봤으니까 뭘로 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가? 양도로 봐야 돼요.
요게 작년 세무사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요 지문이 작년 세무사에서 시험에 출제했던 그 지문이에요. 요 지문이.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 지문이 재산세하고 양도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선택돼서만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재산세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볼게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부과하죠.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누구에게 부과해요? 그랬던가? 공부상 소유자에게. 아직 팔리지 않고 법원이 들고 있으니까 재산세를 물리는데 공부상 소유자에게 물려요. 그런데 이미 법원이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외부로 팔아버렸으면 양도는 양도인데 이제 그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이 가진 게 있다는 얘기인가 가진 게 없다는 얘기인가? 가진 게 없죠. 그러면 세무서 직원이 그 사람이 세금 안 내고 버텨도 그 사람 재산을 찾아도 나올 게 없으니까 계속 찾고 있어야 된가? 그냥 세금 그냥 떨어버려야 된가? 떨어야죠. 그래서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다. 근데 그 처분 자체는 양도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 처분 자체는 양도인데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디귿번. 디귿은 재산 분할 여기까지만. 재산 분할. 자, 재산 분할은 양도소득세 입장이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재산 분할을 주는 사람 쪽에서 분석하는가요? 받는 사람 쪽에서 분석하는가? 양도는 양도는 받은 게 양도인가요? 주는 게 양도인가요? 그럼 주는 사람 쪽이다, 받는 사람 쪽이다. 주는 사람. 세상에 이게 주고받고를. 그럼 양도소득세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내 물건을 넘겨주면서 돈 받고 내 것을 돈 받고 넘겼는가요? 본인 것 돌려줬는가? 본인 것 돌려줬으니까 양도다, 양도 아니다. 자, 양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재산 분할은 이제 취득세 입장을 반대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취득세하고 양도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재산 분할은. 그럼 재산 분할은 취득세에서는 주는 사람 입장인가요? 받는 사람 입장인가요? 받는 사람이죠. 남의 걸 가져오는가요? 내 걸 가져오는가요? 자, 내 것을 가져왔더라도 등기부상에 이름 표시는 옛날부터 이름 표시를 했는가? 지금 이름 표시하는가? 지금. 그러면 등기부상에 이름을 표시하려면 취득세는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죠. 그래서 취득세는 재산 분할을 할 때는 취득세는 과세가 돼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주는 사람 쪽이니까 그냥 보니까 그냥 돈 안 받고 돌려주는 것이니까 양도가 아닙니다. 근데 취득세에서 내가 내 재산을 분할을 받아서 내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때 등기하고 관련된 건 표준세율로 물려라, 특례세율로 물려라. 특례세율로 물리는 거예요. 특별한 세율로 물려요. 특별한 세율로 물리니까 물건값 2%를 포함해서 물린다. 2% 빼고 물린다. 2% 빼고 무엇 분에 대해서만 물린다. 등기분만. 등기분만 물리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재산 분할의 취득의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등기일이다. 등기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산 분할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나오면 두 갈래길을 반드시 정리를 끝내놓으셔야 돼요. 취득세 쪽, 양도소득세 쪽, 양쪽 두 군데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니을번에서는 공매나 경매, 여기까지만 보세요. 먼저 여기까지 딱 보세요. 공매나 경매는 일반적인 공매, 경매는 내가 그냥 상대방한테 너 가져 하고 줘버린가요?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가요? 대가를 받죠. 자, 여기까지만. 공매나 경매로 인한 경우는 여기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예요, 양도. 공매나 경매는 양도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매나 경매로 재산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건 양도예요. 거기까지는 양도예요. 그런데 이제 단서를 더. 자기가 재취득했네요. 자, 그러면 내가 오른손에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물건을 내가 재취득했으니까 오른손의 물건을 왼손으로 옮겼어. 자, 그럼 내가 내 물건을 공매나 경매로 다시 취득했으니까 요거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내가 본인이 자기가 자기 물건을 다시 취득했을 때는 요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니을번 지문은
니을번 지문은 양도라고 해석을 해야 된가? 양도가 아닌 것이라고 해석해야 된가? 그렇죠. 앞에 일반적인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면서 내가 내 물건을 공매나 경매로 다시 취득해 버렸기 때문에 너는 양도 대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단서가 안 나오고 일반적인 내 재산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갈래길을 반드시 두 개를 딱 나눠놓고 있어야 돼요. 앞에까지는 양도로 보는데 만약에 내가 내 것을 다시 취득한다 하면 이때는 양도가 아닌 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 지문 2번 출제됐네요. 이제 미음번. 미음번에서는 딱 2개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다른 거 체크하면 2개만 치세요. 소. 자, 소, 환원. 여기서 소라는 건 소송. 소송에 의해서 내 물건을 다시 원위치로 원래대로 되돌려 버렸어요. 자, 원위치 소송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으니까 요 물건을 팔았다가 소송해서 다시 되찾아와 버렸으니까 양도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본다. 자, 환원됐으니까 양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물건을 팔았다가 상대방하고 협의해서 다시 돌려받으면 양도가 아니다. 새로운 거래다. 왜 새로운 거래다? 소송이 아니니까. 소에 의해서 다시 환원했을 때만 양도가 아닌 거지.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다시 돌려오는 것은 요건 새로운 거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비읍. 비읍에서는 여기에서는 위자료라는 지문만 체크해 보세요. 자, 위자료. 다른 지문 다 필요 없어요. 위자료, 오로지 위자료 하나만 생각하세요. 위자료는 내가 돈으로 줄 위자료가 있는데 돈 대신 물건을 줬네. 위자료, 돈 대신 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긴 거예요. 그럼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이 위자료를 돈을 대신해서 부동산을 넘기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내가 줄 돈을 또 주는가 안 줘도 되는가? 안 줘도 되니까 물건하고 돈하고 퉁치는 거죠. 퉁치으니까 이걸 매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관계는 이게. 그래서 위자료가 나오면 무조건 위자료는 무슨 관계로 일단 보고 해석을 하면 되고 매매 관계니까 유상의 이전이니까 뭘로 본다? 양도. 위자료라고 나오면 무조건 매매 관계 양도다 이렇게 그냥 바로 처리해 버리시면 돼요. 이제 시읒.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됐어요. 보류지로 충당이 됐어요. 그럼 지목과 지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땅의 이름과 땅의 번지만 형식상 바뀌었으니까 실제 땅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인가? 내 땅의 이름만 바꿨다는 이야기인가? 이름만 바꿨으니까 이거는 양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류지로 충당하는 거 이거 조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공사비를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 땅 중에 일부로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원칙은 대물변제예요. 원칙은 대물변제인데 정부가 환지 사업을 빨리 끝내려고 정부 정책 사업을 빨리 끝내려고 정부가 특별히 양도가 아닌 걸로 정해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 사업을 위해서 이 보류지로 충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양도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이응번은 시험에 나올 때마다 이게 정답으로 유도되는 지문이에요. 자, 양도 담보. 그럼 이제 그래서 양도 담보라고 딱 나오면 두 갈래길을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양도 담보는 일반적인 양도 담보라고 있어요. 자, 일반적인 양도 담보는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봐야 된가요? 소유권은 그대로라고 봐야 된가? 그대로. 담보는 아직 그대로예요. 소유권 넘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도가 아닙니다. 원칙은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약속한 날짜에 제가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변제 충당이 돼버렸네요. 그 담보물이 변제 충당이 됐다.
그럼 변제 충당이라는 것은 여기서 변제 충당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그대로 다 넘어가 버렸다. 이미 넘어갔으니까 그때는 뭘로 보고? 양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양도담보라는 문구가 뜨면 반드시요. 요 지문을 봐야 돼요. 변제 충당. 변제 충당이라고 나오면 그때 가서 뭘로 보면 되고? 양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지문에서는 문제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 자, 비읍, 이응. 그럼 총 몇 개가 되는가? 4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 박스 안에다 많이 넣어드린 거예요. 많이 넣어드려서 해석하는 거지. 실제 시험은 3개에서 4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해석을 이 중에서 한 3개에서 2개, 3개에서 4개 정도만 추려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자, 이제 5번. 자, 5번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여기도 또 보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거. 여기도 양도라고 했으니까 과세를 찾으란 이야기인가 비과세를 찾으란 이야기인가 둘 다 찾으란 이야기인가? 둘 다 찾으란 이야기예요. 둘 다. 자, 첫 번째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여기까지만. 자,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네요.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네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했다가 신탁을 해지하고 이제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남의 것을 내 걸로 가져왔는가 내 거라고 확인을 받아서 내가 가져왔는가? 자, 확인을 누가 해주니까? 법원이 내 거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니까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며 이거는 새로운 거래다, 양도가 아니다. 이런 경우는 양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내 거라는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을 해주면 양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판결 안 받은 상태에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다. 새로운 거래다. 그때는 새로운 거래가 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여기예요. 확정 판결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는 무상 그랬네요. 무상. 자, 무상. 다른 거 다 볼 것 없어요. 무상으로. 그러면 언제나 양도라는 것은 넘겨주고 대가 관계가 없어야 양도야, 있어야 양도다. 있어야. 그럼 무상은 X 바로 그어버리면 돼요. 이제 3번. 3번은 공유물을 분할했을 때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분할했을 때는 딱 2개만 보세요. 지분 변경 없이 또는 단순 분할. 자, 단순히 재분할. 이 2개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지분 변경이 없다. 이것도 단순. 단순 재분할. 이것도 단순. 자, 지분 변경이 없다는 이야기는 소유권이 내가 내 것을 누군가에게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인가? 자기 것만 쪼갰다는 이야기인가? 자기 것만 쪼갰다. 내가 내 것만 쪼갰으니까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는 건 양도 아니에요. 단순 분할도 양도 아니에요. 만약에 공유물 분할에서 단순이라는 단어와 지분 변경 없이 나오면 둘 다 똑같은 그냥 내 것만 내가 분할했으니까 양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4번째. 기계 장비. 자, 기계. 그러면 이제 기계. 4가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아닌가를 찾아보세요. 자, 기계. 기계는 양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은 기껏 10개도 안 돼요. 10개도 안 되는 거 아직도 체크 안 됐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토지. 토지는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건물. 된다. 차량. 차량. 안 된다요. 안 된다. 3번째 틀려버리면 안 되죠. 자, 차량은 안 돼요. 그러면 기계. 안 된다. 선박. 안 된다. 항공기. 안 된다요. 안 돼요. 그러면 기계 났으니까 기계는 양도 대상이다, 대상 아니다? 대상 아니에요.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너무 단순한 걸.
자, 다시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요 네 가지는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다시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취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재산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 무엇과 뭐 두 가지만 된다. 또 차량이라네. 자, 다시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개밖에 없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절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겠는가? 차량과 기계는 재산세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기계는 취득세에서만 대상이 되고 다른 데 대상이 되는 건 없어요. 자, 5번에서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직계 존비속 이외의 장인가 직계 존비속인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 배우자 등인지 배우자 등 이외의 경우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담부 증여하고 관련된 건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부담부 증여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 매년 한 지문에서 한 문제씩 나와요. 부담부 증여는 해년마다 하나가 나오는데 작년은 양도소득세를 냈어요. 취득세하고 양도세 두 군데가 있어요. 취득세와 양도세 두 군데가 있는데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양도세를 내든지 취득세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요. 근데 이 규정은 똑같아요. 이 규정은 취득세하고 양도세 규정이 둘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똑같이 잡으시면 돼요. 배우자 등이었을 때 배우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원칙은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네 그런가요? 확인 들어가요? 그런가요? 확인 들어가요?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런 거요? 확인해 볼 거예요? 이 말은 정부가 너 돈 준 거예요? 이 말인가? 너 돈 안 줬지? 그 말인가? 돈 안 줬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증여예요. 증여로 먼저 보고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뭘로 봐준다는 얘기인가? 양도. 여기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로 보고 취득세에서는 양도가 아니라 뭘로 보는가? 두 글자로 유상. 취득세에서는 유상취득으로 봐주고 양도에서는 양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에요. 그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사람의 채무를 인수했으면 제가 모르는 사람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하면 세무서에서는 그래 알았어 그런가요? 확인 들어가요 그런가? 알았어 그래요. 확인 안 해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아니면 확인 안 해요. 확인 안 하고 인수했어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끝나요. 그러면 바로 양도. 요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가보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죠. 아니에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데 채무를 인수했다네. 내가 모르는 사람의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잠깐 확인 들어갈게요. 그런가? 네 알았어요. 그런가? 네 알았어요. 뭘로 봐드릴게요. 그 말인가? 양도. 줘봐요. 그러면 양도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하는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해당하는 것은 답은 몇 번인가? 5번.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부담부 증여는 시험에 나오면 누구와 누구의 거래인가를 먼저 확인하시라는 거. 그럼 다시 이제 사례 3개에서 4개를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확인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만 체크하세요. 자, 이제 부모님의 채무를 제가 인수했어. 제가 부모님의 채무를 인수하면 정부가 확인 들어간다, 확인 안 들어간다? 확인 들어간다. 확인 들어가니까 원칙은 유상이다, 증여다. 자, 두 번째. 내 자녀의 채무를 내가 인수했어. 자녀의 채무를 인수하면 확인 들어간다, 확인 안 들어간다? 확인? 들어가요. 확인 들어가니까 이것도 증여로 보는 거예요, 원칙은. 자, 그 다음 다시. 그럼 내가 내 형의 채무를 인수했어. 형의 채무를 인수하면 확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형은 직계 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형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요거는 확인 들어가지 않고 인수했다면 네, 알았어요. 양도로 봐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 관계인가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부담부 증여에서는 채무 인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실 때 채무 인수에다가 강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담부 증여는. 부담부 증여는 대상자가 누구의 채무를 인수했는가, 누구 걸 인수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걸 인수했냐가 중요한 거지 채무 인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채무를 인수했는가.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부담부 증여로 이전이 됐을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안에 예정 신고를 해야 되고 3개월. 그럼 작년 시험 문제로 지문으로 살짝 틀어드릴게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렸네요. 방금은 분명히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예정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시험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정 신고하고 부담부 증여를 세금 신고로 물어봤어요. 그럼 올해는 납세 의무를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날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담부 증여에서 그럼 부담부 증여 나왔을 때 대상자 누구의 채무를 인수했는가를 꼭 확인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올해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자, 5번까지 갔네요. 5번까지 가니까 1시간이 끝나버렸네. 아유, 1시간 돼버려서 벌써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 10분 쉬었다 다시 진행을 하죠.